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풍성하게 보내셨는지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도 마련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마는 주부님들이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추석에 남은 음식 활용법부터 식기류 청소 방법까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젊고 유망한 여행작가 만나봅니다. 여행작가란 어떤 거고 또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에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일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놓은 지 열흘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군요. 네, 7, 8월 장마와 휴가철을 감안하면 거래 비수기에 속하는 기간인데요. 네. 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같은 월에 비해서는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이 대책 효과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7.24 대책을 내놓고 한 달여 만에 추가로 9.1 대책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네. 재건축 연한 단축이나 또 청약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수혜가 집중되는 상품이나 지역을 중심으로는 수요 시장에 관심과 기대 심리가 고조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좀 올랐나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한국감정원 등 정보업체가 발표하는 8월 한 달간의 아파트 거래 가격 통계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권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9.1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수혜가 좀 집중되는 상품인 재건축 시장에 주요 단지의 이 매매 가격 호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건축 같은 수혜 집중 상품의 이제 수요 관심과 함께 가격이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추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은 부동산 시장도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지속적으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좀 빠르게 실행을 하고 있어서 대책 효과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이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 주요 지역에서 좀 안전한 전세 물건 찾기가 좀 어려운 전세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매매 전환에 좀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이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의 소형 주택 가격이 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청약제도 개선하고 맞물려서 정부가 이 공공 성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좀 잠정적으로 감소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유망 청약 단지에도 이 수요자들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재건축 시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르면 3년 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진 곳들을 대상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전화 문의가 특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이 정부가 발표한 이 가능연한 단축 자료를 보면
한 1987년부터 한 90년 이전에 지어진 80년대 후반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가능 연한이 한 2년 내지 7년 정도씩 종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상 노후 단지가 많이 몰려 있는 뭐 노원구, 상계동 주공단지 쪽이라던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또 서울 강남이나 서초권에 아직 좀 재건축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노후 단지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좀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던 단지들도 오히려 다시 좀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선회할 내용들을 분석하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재건축 시장 관련해서 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한 단축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한이 통과된 후에도 안전진단 기준 등을 이제 통과를 해야 재건축이 확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해도 뭐 조합 설립이나 사업 승인 또 관리 처분 뭐 착공 분양 같은 주요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적어도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주요 단지들이 재건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나 확실한 뭐 실거주 목적이나 보유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상품이고요. 과거와는 아파트나 주택 가격의 변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에 대한 보장도 예전보다는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성도 과거보다는 보수적으로 낮춰서 접근하셔야 되고 최근에 재건축 주요 단지의 경우 추가 분담금이 급증하는 문제들이 이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이제 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혜가 지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재건축 상품에 대해서 여전히 좀 신중하고 좀 꼼꼼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값이 오른 게 이사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 또 부동산 대책 때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시작되면서 이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상승세가 지속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금리 기조에서 전세 물건을 월세로 계속 돌려서 적은 금액이라도 이제 현금을 매달 받고 싶어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전세 물건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좀 대출을 많이 받지 않은 안전한 전세 물건을 찾기도 힘든 상태고 소위 시장에서 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깡통 전세의 증가 문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저금리 기조에서 전세 물건의 부족 현상이나 전세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보시고 좀 내 집 마련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때 내 집 마련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법이실 수 있겠고요. 어쨌든 깡통 전세 우려가 큰 상품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월세를 일부 섞어서 계약을 하시는 것도 나름대로는 대안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전세 재계약하시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 증가하는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형태의 계약 요구가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금리 상황에서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니즈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전환 속도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대책 가운데 청약 제도를 간소한 점도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1순위 기간이 1년으로 절반으로 좀 줄어들면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나게 됐고요. 전매 제한 완화라던가 뭐 유주택자에 대한 뭐 감점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유망단지에는 청약통장을 좀 써보려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뭐 수도권의 위례라던가 아니면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대단지 분양이라던가 유망단지에는 특히 1순위 청약통장이 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청약통장 좀 사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통장 순위를 확인하신 후에 좀 적절한 단지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좀 나서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 좀 입지가 좋지 않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또 동시에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별 청약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유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죠. 일단은 정부가 재건축과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추석 이후에 이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좀 재건축 가능 단지 또 청약 시장의 유망 분양 물량의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본인의 이 조건이라든가 여유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겠고요. 일반 수요자분들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세 가격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소형주택의 가격 오름세도 동시에 소폭이지만 유지되고 있어서 전세입자들은 좀 적절한 내 집 마련 전략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추석 연휴 끝났습니다만은 주부님들 일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남은 음식이라든지 식기류 청소까지 신경 쓸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남은 음식 활용법부터 조리기구 청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왔어요. 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남은 음식들이 많은데 이런 음식들을 처리할 만한 요리법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막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나중에 또 다시 데워 먹고 하려면 맛이 없고 냉동실에 넣으면 또 이제 이게 자리만 차지하는 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아마 명절 뒤끝에는 좀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이런 국물 요리들이 아마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듬전 배추 전골인데요. 냄비에 해감한 바지락과 물 2분의 1컵을 넣어서 중간 불에 끓여서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바지락은 채로 건져 놓으시고요. 배추는 한 입 크기로 썰고 대파와 고추는 어슷하게 썰고요. 이 건져 놓았던 육수에 고춧가루와 국간장을 넣고 전과 배춧잎을 넣어 중간 불로 끓이신 뒤에 이제 여기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과 후춧가루 아까 썰어 놓으셨던 고추와 대파를 넣어서 한 번 더 끓이신 뒤에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건져두었던 바지락을 넣어서 살짝만 더 끓여 마무리하시면 아주 개운하고 시원한 전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추석 음식들이 많은데요. 남아서 딱딱하게 굳은 송편은 식용유를 두른 팬에 굽고 꿀에 담갔다가 다진 견과류에 굴려서 간식으로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익힌 뒤에 2, 3등분해서 빙수나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얹어 먹어도 맛있고요. 잡채와 나물을 밥에 넣어 비비고 고추장으로 간을 맞춘 뒤에 김밥으로 말아서 도시락 메뉴로 활용하셔도 되고 요때 또는 이제 밥 대신에 부침가루 반죽에 섞어서 부치면 간단한 전으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남은 음식들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때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찜이나 볶음 요리 같은 경우에는 한 김 정도가 식었을 때 요때 식혀서 그러니까 찜이나 볶음은 너무 식혀서 보관하면 맛이 떨어지는데요. 한 김 정도만 나가 뜨거운 상태만 없어졌을 때 넣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식은 상태로 넣으면 재료들의 겉이 마르고 재료에서 물이 나와서 질척해지기 때문에 이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너무 빡빡하고 맛이 없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제 너무 맛이 없어 보이면 팬에 담아 약한 불에서 기름 없이 볶아내면 새로 한 것처럼 변한다고 하고요. 식빵이나 떡은 따뜻할 때 냉동실에 넣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뜨거운 상태로 이렇게 넣으면
냉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식빵이나 떡은 따끈함이 남아있을 때 냉동실에 넣어야 해동했을 때도 딱딱하지 않고 처음 그때의 그 부드러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실온에 두어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수분이 모두 빠져서 딱딱해지고 냉동실에서 수분을 더 빼앗겨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뜨거울 때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예. 남은 통조림 음식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그 통조림 채로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릇에 옮겨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예. 햄이나 참치 등은 먹다가 남은 통조림은 반드시 이제 다른 그릇에 옮겨야 되고요. 그 통조림 캔은 산소와 결합하는 순간에 부식되므로 그대로 두면 음식에서 색가루 냄새가 나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골뱅이, 옥수수, 빈스, 콩, 통조림은 다른 그릇에 담아도 3일만 지나면 신내가 나는데요. 이런 종류는 담겨있던 국물을 따라내고 건더기만 예. 찬물에 헹궈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여러 조리기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조리기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이 있다고요? 안 쓰던 조리기구 이제 꺼내서 쓰셨고 다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음식에 직접 닿는 조리기구는 특히 위생에 힘을 써줘야 되는데요. 우유팩 삼각 스크레이퍼로 기름때를 제거해 보시면 좋은데 프라이팬이나 냄비,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 도구에 묻어있는 기름때는 여간에서 잘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이럴 땐 우유팩을 높이 3분의 1 정도 크기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스크레이퍼로 만들어 문지르면 기름때는 물론이고 찌꺼기까지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예. 나무 도마는 소금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도마 위에 소금을 살살 흔들어 뿌리고 수세미로 나뭇결의 방향을 따라서 문지르고 흐르는 맑은 물에 씻으면 되는데 소금이 도마의 냄새와 잡균까지 없애 깨끗하고 청결한 도마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귤 껍질로도 기름때를 없애는데요. 귤 껍질 안쪽에 흰 부분이 기름때 흡수에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기름을 둘러 사용한 프라이팬을 닦을 때 비싼 키친타월보다는 버리려는 귤 껍질을 이용해 보시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냄새까지 흡수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남은 튀김옷으로 냄비를 닦아주는 건데요. 튀김을 튀기고 나서 만약 튀김옷이 남아있다면 버리지 말고 소량을 스펀지에 묻혀서 냄비를 닦아보시면 그 냄비에 늘어붙은 검은 구우름이 말끔해지고요. 수도꼭지나 싱크대의 스테인리스 스틸 부분을 닦아도 거기에 얼룩들이 굉장히 잘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 식기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식기류도 이렇게 기름때가 많이 묻는데 기름때와 얼룩은 물론 말끔히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희 집에 이제 강고지가 많이 들어오거나 붙잖아요. 예. 이 강고지를 접시 사이사이에 끼워두시면 접시 그 바닥에 있는 때들이 접시에 이렇게 묻지 않아서 그 뒷면까지 꼼꼼히 닦아야 되는 수고를 덜 수 있고요. 예. 유리컵의 바닥은 아무리 이렇게 닦는다고 해도 이게 구석까지 잘 닦아지지가 않는데 유리컵 안에 2에서 3cm 정도로 잘게 부순 달걀 껍질을 넣고 달걀 껍질이 덮일 정도의 물을 부어준 다음 이제 그 손으로 잡고 흔드시면 약 30초 정도 흔드시면 이 바닥의 때가 다 없어진다고 하고요. 예. 유리컵 1개에 달걀 1개분의 껍질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이번에 믹서 많이 쓰셨을 텐데요. 믹서 세척에도 달걀 껍질이 좋은데요. 예. 믹서 안에 달걀 껍질을 넣고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주시는데요. 달걀 3개분의 껍질과 물 400ml, 그다음에 주방용 세제를 조금 넣고 돌리면 믹서가 돌아가는 동안 달걀 껍질이 믹서의 좁은 부분에까지 닿아서 때를 말끔히 없애준다고 합니다. 예. 물때는 알루미늄 호일과 중탄산 나트륨 액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많은 커트러리, 그러니까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데는 물때가 끼기 쉬운데 예. 접시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그 끝을 구부려서 접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요. 여기에 끓기 직전에 물 200ml를 넣고 중탄산 나트륨 1큰술을 넣어서 잘 녹인 다음 그 젓가락을 모아서 4시간 정도 담근 후 물로 씻어내주시면 아주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우리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남들은 휴가 때나 떠날 수 있는 여행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여행 작가를 만나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여행 작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데요. 강희은 여행 작가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다리를 지탱하는 강 속의 흙과 모래가 집중호우 때 얼마나 쓸려 내려가는지를 자체 장비로 측정합니다. 교량 상판에서 물속으로 무게 150kg의 추를 늘어뜨려서 평상시 높이와 집중호우 때의 높이 차이를 재는 방식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세곡동에서 39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정류장과 주변 시설물이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서울 상계동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0살 김모 씨 등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호프집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출에 필요한 은행 서류를 위조해 수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43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3월 경영난에 시달리던 사업가 이모 씨에게 금융기관의 명의를 위조한 24억 원어치의 지급보증서를 팔아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여행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설레인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통 여행하면은 휴가의 뜻으로 쓰이지만 여행하는 것이 직업인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행 작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는 젊고 유망한 여성 작가 한 분 모셨습니다. 강희은 여행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희은 작가 오늘 출연하신다고 해서 미리 조사를
제가 해봤는데 관광보다는 여행보다는 모험을 즐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이는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이는 27입니다. 네. 근데 전공은 또 무대 미술을 했어요? 네, 맞아요. 무대 미술을 전공했는데 여행작가로 일하게 되었네요. 네. 졸업 후 뮤지컬 소품팀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공연예술대학원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예, 무대 미술 전공이면은 그게 미술 분야 중에 한 분야겠죠? 아, 예. 그 미술 분야를 하다가 여행작가를 한다 그러니까 좀 완전히 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여행작가 하려면은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지만 글도 잘 써야 되잖아요. 글 쓰는 연습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글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글 쓰는 게 항상 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는 해요. 그런데 글 쓰는 걸 워낙에 재밌어하고 공연이 있고 이제 없을 때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텀이 많이 생겨서 여행을 이제 다니는 걸 좋아하게 돼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작가 되는 게 원래 꿈이었습니까? 관심은 있었는데 원래 꿈은 아니었어요. 여행 작가가 된 계기를 굳이 찾자면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방학 중에 이제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한 선생님께서 수업 틈틈이 유럽 배낭 여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20살에 유럽 여행을 갔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 때문인지 혹은 유럽 여행에 대한 호기심이 그때 굉장히 좀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친구 한 명과 80일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록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여행책을 하나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출판사에 문을 좀 두드리다가 결국 그 책은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쪽으로 이제 제안을 받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80일 동안 유럽 여행이면은 몇 개 나라를 다녔어요? 13개국 정도를 13개국. 다녔어요. 네.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비용은 당시 좀 800만 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아껴서 800만 원 모으려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얼마 동안 해야 돼요?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1년. 그래서 이제 19살 때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그래서 19대 정말 틈틈이 별의 별거를 다 했던 것 같은데 찜질방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당시 공연 쪽으로도 일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뛰고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제 20살 피 같은 800만 원. 네, 그렇죠. 피 같았죠. 그 당시에는. 네. 그 800만 원으로 80일 동안 유럽 여행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유럽. 네네. 13개국 가운데. 네. 이태리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아시시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마을에서 이제 문득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했을 때 그게 진짜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시가 옛날 교황이 이렇게 유폐된 곳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이탈리아 어느 지역에 있나요? 다녀온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 생뚱맞는 타이밍에 떠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생뚱맞은 타이밍 이게 어떤 뜻인가요? 계획되지 않은 굉장히 급조로 떠나는 타이밍인데요. 환경이랑 모든 조건들 그런 생각이 좀 맞아 떨어졌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사는 친구가 갑자기 놀러 오라고 했는데 마침 할인 티켓까지 나오는 경우라든지 혹은 이제 친구가 눈이 막 내릴 때 눈꽃 보고 싶다라는 얘기 한마디에 눈꽃 산행을 계획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걸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뚱맞게 떠난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네. 눈이 내리는 날 친구랑 이제 눈꽃 보러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소백산에 이제 기차 타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날 집에 가서 장비를 다 챙겨와서 이제 눈꽃을 보러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뭐 기차표 구하는 데는 어려움 없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다니면서 책도 냈어요? 네, 맞아요.
7년 전에 유럽 여행이 제가 처음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알게 된 경우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유스호스텔과 게스트하우스 두 곳을 이제 머무르면서 여행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는지 그 당시에 한번 찾아봤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검색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고 네. 그러다가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생겨난다는 점을 알게 돼서 우리나라 게스트하우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렇게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과 게스트하우스 정보를 담아서 책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죠? 네, 엄청나죠.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제가 여행하면서 만난 분들은 정말 가지각색이었는데요. 예. 의사도 있었고 경찰, 회사원, 디자이너, 취업 준비생 정말 많은 직업들, 다양한 직업들의 분들이 게스트하우스로 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결국에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여행자라는 경우이죠. 네. 그렇군요. 그 전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쭉 살펴봤다고 하시니까 게스트하우스의 뭐 매력 또는 뭐 인기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렴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의 도미토리의 경우, 이제 도미토리는 침대 이외의 공간을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네. 도미토리가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가 대부분 2만 원 선에 간단한 조식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가볍게 떠나도 이제 부담 없다는 점이 가장 좀 장점으로 들 수 있고요. 네. 또 혼자 하는 여행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숙소인데요. 혼자 떠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모텔에서 자기는 왠지 좀 여행 기분이 안 나고 좀 찜찜하고 그리고 호텔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럴 네. 때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네. 게스트하우스에 오는 분들이 전부 다 여행자이기 때문에 현재 여행 중인 사람만큼 여행 정보가 알찬 분들은 없겠죠. 지금 어디에 꽃이 만발했는지 오늘 어디서 갑자기 여행자를 위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로컬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게스트하우스의 큰 매력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탈리아 아시시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로마 바로 위쪽에 있다고 우리 박준범 PD가 문자 메시지로 중부지방에 있다고 보내오셨네요. 네, 생각이 나네요. 네, 그 게스트하우스 뭐 많이 다니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하우스 소개해 주시죠. 사실 시설이 좋았던 곳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설이 엄청 좋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던 기억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하우스는 추억이 많았던 게스트하우스인데 해남 땅끝마을에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땅끝마을에 게스트하우스가 딱 하나 있는데요. 제가 머물렀을 당시에 전부 홀로 온 여행자였어요. 저도 네. 혼자였고 부천에서 해남 땅끝까지 슬리퍼를 신고 자전거를 타고 온 동생도 있었고요. 경찰 언니, 거기다가 뭐 여군인 언니도 있었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떠나온 언니도 있었고요. 네. 이별 후 떠나온 오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6명이서 게스트하우스를 머물게 되었는데 전부 다 혼자니까 너무 금방 친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밤늦게까지 치킨도 먹으면서 했던 기억이 너무 기분 좋게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도 사실 그 주인장이 그렇게 살갑지도 않았고 시설이 매우 뛰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하우스는 해남 땅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좋은 시설의 게스트하우스는 어디였어요? 부산에 있는 한 스토리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래서 네. 부산에 있는 네. 그렇군요. 이게 보통 2만 원 정도의 도미토리 1인당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또 딴 방 같은 것도 쓸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올라갑니까? 네. 뭐 요새는 도미토리 말고도 네. 방 단위의 게스트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2인실, 3인실, 4인실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대부분 2인실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7만 원대, 뭐 3인실은 그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보통 화장실이 방 안에 없죠? 원래 도미토리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요. 네. 방 단위의 게스트하우스는 방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강희연 작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전에 책도 보고 그러니까 레알 뉴타운이라는 곳도 다녀왔어요. 네. 레알 뉴타운이 뭔가요?
레알 뉴타운은 전주 시장에 있는 청년들의 한 공간인데요. 예. 적당히 벌어서 아주 잘 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 장사꾼들의 공간이에요. 레알은 리얼의 신조어죠. 요새 어린 친구들이 레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의미가 있고 뉴타운은 새 도시,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새 도시라는 뜻인데 현재 레알 뉴타운에는 36명의 청년 장사꾼들이 살고 있어요. 장사의 업종도 전직도 모두 다른 청년들이 쇠락해가는 전주 남부시장 2층에 모여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곳이 레알 뉴타운입니다. 예, 그러면 뉴타운이지만 실제로 타운은 아니고. 네, 맞아요. 시장 2층 건물에. 네. 뭐 방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인사동이나 홍대 한 거리처럼. 네, 뭔가 이색적인. 각자의 가게. 네, 각자의 가게. 주로 한 5평 정도 안 되는 그런 평수 안에서 전부 다 이제 그 평수 내외 안에서 장사를 하는 가게들이 한 30곳 정도가 붙어서 형성된 곳입니다. 아, 한 30곳 정도? 네네. 그 적당히 벌어서 아주 잘 살자 이런 모토가 아주 인상적인데 어떤 뜻입니까? 누가 들어도 혹할 만한 그런 모토인데요. 돈이 우리의 삶에 좀 척도가 된 지 오래잖아요. 네. 적어도 레알 뉴타운의 청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도시가 아니라 시장으로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적당히 기준을 묻는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적당히 벌어서 아주 잘 살자의 의미는 돈에 이끌려서 살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강희연 작가께서는 직접 레알 뉴타운 네. 그 각각 가게 주인들을 다 만나고 왔습니까? 네, 작년에 6월 달에 약 3주간 전주에 머물면서 장사꾼들을 만났습니다. 3주간 전주에 머물 때는 어디서 머물렀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전주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네, 그럼요. 책도 썼다고요? 책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우수 콘텐츠로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2,500여 권 중에서 140권 안에 이제 선정해서 뽑혀서 이제 9월 달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9월 달이면 이달인데요? 네네. 이달 중에? 네, 지금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 책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레알 뉴타운 5만 원의 기적, 레알 뉴타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만 원이 이제 임대료인데요. 임대료가 정말 싸죠. 그래서 소자본 창업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재능 하나로, 재능 무기를 하나로 이제 장사를 시작한. 그럼 5만 원이 월 임대료입니까? 네, 아마 시장에 내는 월 임대료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쌀까요? 별로 인기가 없나요? 그쪽 시장은? 아니요. 이거는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문정선시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시장에 이제 시장 상회에서 공간을 대여해주자 해서 이렇게 형성된 타운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청년 장사꾼들. 네. 나이 든 사람이 하면 그런 혜택은 안 드는군요. 아니요. 나이랑 상관없이 마음이 청년이라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나본 상점 주인들은 다 청년들이었습니까? 실제 나이도? 실제 나이도 청년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직 한창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시장에 터줏대감으로 쭉 있었던 상인들은 젊은이들이 무슨 시장에서 장사를 하겠느냐 하고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했다면서요? 네. 탐탁지 않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60세인데요. 몇십 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던 상인들의 눈에는 이제 청년 장사꾼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좀 보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점점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젊은 고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청년들이 공연을 하거나 야시장을 열면서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시장에 생기가 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상인들도 마음을 많이 연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청년 장사꾼 카페에 상인들이 와서 빙수를 사 먹던지 아니면 상인 회장님께서 지나가다가 혹여 청년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안부를 묻는다든지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장 상인들이 이제 관광버스를 같이 타고 번영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청년들 모두 다 상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다녀왔을 정도로 이제는 상인들도 시장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좀 인정해주고 청년들도 본래 상인분과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우리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주에 있는 레알리타운 가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알리타운 상점들 아까 30여 곳이라고 그랬나요? 네네. 먹을거리도 많습니까? 먹을거리도 많고요. 한 반반인 것 같은데요. 예. 먹을거리는 카페, 볶음면, 타코야키 분식 등 다양하고 예. 기타 교습소, 천연 화장품숍, 빈티지 의류샵, 디자인센터 등 가지각색의 업종들이 이제 많이 부딪히지 않게 다양한 업종들이 예. 이제 모여서 있습니다. 그 상점 주인 하시는 청년분들이 그 번듯한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번듯한 직장에 다니다가 어렵게 들어갔던 대기업이 이제 쉽게 나온 청년 장사꾼도 있고요. 네. 법대를 나와서 칵테일 바를 운영하는 바텐더도 있고, 미국 호텔에서 멕시칸 음식을 담당했던 셰프도 있고, 수학학원을 운영하다가 천연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장도 있습니다. 예. 다들 그런 분들은 장사도 잘할 것 같은데. 그쵸. 일단은 맛집들은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수학학원을 운영하다 천연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제조할 때 그람수 같은 걸 아마 잘 잡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적당히 벌어서 잘 살자가 아니고 많이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버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거의 장사가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청년 상점 주인들 인생 스토리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요? 하나 꼽기 어렵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주인장이 한 분이 있는데요. 예. 보드게임방을 운영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꽤나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번듯한 대학에 다녔는데 결국 이제 뜻이 없어서 대학을 그만두고, 예. 군대에 갔대요. 근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하나 이룬 것 없는 고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일용직을 섭렵하면서 다니셨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보드게임방이었대요. 예. 그때 이제 기억을 살려서 보드게임방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제가 레알뉴타운의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은 적당히 벌어서 아주 잘 살자에 대한 슬로건의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적당히 기준이 얼마고 잘 사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정확한 금액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적당히 기준이 월 18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88만 원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께는 18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여러 일용직을 섭렵했는데 그 당시 받았던 돈이 대부분 180만 원이었대요. 오로지 건강한 남자의 몸으로 주 6일씩 꼬박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게 이제 180만 원이었던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 강혜은 작가도 젊은 나이인데 네. 이런 또래들의 활동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좀 돈이랑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돈이랑 네.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다 그만둔 주인장분에게 장사는 회사보다 안정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 그분께서 딱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한 안정적인 직장은 마음이 안정적인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정말 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죠. 레알뉴타운의 대부분의 청년 장사꾼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전달해서 가족에게 그 사실이 알려진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TV에서 레알뉴타운이 소개되는 것을 우연히 가족들이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수입이 좀 적으면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 딸이 되는 것 같아서
사람의 돈의 가치는 사회가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 돈이 좀 자랑거리가 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보다는 노력과 재능이 좀 우선인 사회가 돼서 어떤 삶이든 최선을 다한다면 좀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행 작가 하면은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은 영화 담당 기자가 아주 인기가 좋아요.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근데 또 애로사항을 물어보면은 재미없는 영화도 봐서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혜연 작가도 재미없는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여행책을 쓰면서 가는 여행이 굉장히 재미가 없는 여행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계획 없이 생뚱맞게 떠나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행 계획을 꼭 세워서 가야 돼요. 여행책은 오늘 꼭 뭘 먹어야 하는지, 오늘 꼭 어디를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정해져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고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8239번이 전화를 주셨는데 젊은 남자가 6일 꼬박 일해서 180만 원 버는 건 너무나 기특하고 반갑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올려놓은 물가가 너무 높군요. 평생 집을 살 수도 없고 2년에 한 번씩 이사 가야 하고 아이들 사교육은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짧게 여행 작가를 원하는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끈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써놓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 글들이 많은데 한 권으로 이제 탈고하기까지 끈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군요. 요즘은 어떤 소재든지 책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샘플 원고를 작업해 보신 후에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혜연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